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님의 교수님의 책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1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을 하였고 이번 시간에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지도자와 또한 추종자 간의 어떤 패러독스가 무엇인지, 역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추종자입니다. 즉 추종자가, 즉 팔로워가 도리어 리더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패러독스, 하나의 역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국민이라는 말은 미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특정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민이 그 정부를 바꾸고 붕괴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항권인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이라는 것은 정해진 실체가 없으며 성, 나이, 계층, 지역, 수입, 교육, 문화관, 민족적 혈통, 종교 이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헌법을 위반한 제임스 매디슨은 파당의 잠재적인 원인은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변화의 핵심 요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 연구자들은 화합과 갈등을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게리 윌지가 말했듯이 지도자들에 대해 자서전, 비망록 등 수천 권의 자료가 있지만 추종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누구도 추종자를 교육시키겠다라고 천명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리더십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리더를 교육하겠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반대로 추종자를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죠.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면은 이 추종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리더십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강조도 하지 않고, 또 이 팔로우십이 필요성도 모르고 팔로우십이 뭔지도 모르고 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목소리만큼 일상적인 것도 없는데, 사업가들은 시장 조사를 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여론조사를 하지만 잠재적인 추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불붙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을 변혁시켜 추종자로 만들려면 무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격발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연설이나 선언문이나 시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추종자들이 얼마나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예상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의 초기 단계 또는 그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도 추종자가 이끌고 지도자가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또한 더 복잡한 것은 성격이 얌전한 관료가 거리 시위에서 과격파로 돌변하는가 하면 연설할 때는 변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던 정치가에게 협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변신하는 등 각기 다른 정황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지도자가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추종자들이
이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추종자들이 이 리더를 이끌어서 얌전했던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격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아주 변혁적인 그러한 연설을 한 그러한 지도자도 이 추종자에 의해서 얌전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추종자들의 어떤 요구 상황에 따라서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형태나 모습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추종자가 이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하나의 역설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스 교수님은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번스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번스 패러독스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해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지금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이렇게 서로 얽혀있고 유동적인 그러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와 추종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누구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도자의 추종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은 리더십으로부터 이러한 관계나 개념들을 설명하지만 심리학자 홀랜드라는 분은 30년 동안 심리학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지도자가 추종자들의 인식과 기대와 어떤 잠재력에 의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종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오셨습니다. 이 홀랜더 이 심리학자분은 모든 솔선이 지도자로부터 나올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 지도자가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의 본을 보여줄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자신의 그러한 본래적 성향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랜드 이 심리학자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즉 이 추종자가 도리어 어떤 그러한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랜더 박사님은 추종자들 또한 성공적인 리더십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지도자를 위해서는 이 추종자가 이 지도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도자도 추종자의 입장에서 부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가 추종자의 입장에서 부름에 응답한다면 도리어 추종자가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추종자가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번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자 찰스 유크너는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계몽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종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이 패러독스의 해결책은 우선 실현되지 않는 욕구, 표현되지 않는 태도,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한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취할 강력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번스 교수님께서는 어떤 실현되지 않은 욕구나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태도, 어떤 잠재적 성향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과 관련돼서 바로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취할 강력한 태도, 실제로 행동을 취할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태도, 이러한 태도로부터 이 추종자가 지도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변화의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유크너라는 그러한 정치학자 분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추종자가 필요하며 도리어 수동적인 수많은 추종자들은 리더십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욕구에 관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추종자는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초기 단계에서 리더십의 뚜렷한 역할은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번스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적인 통찰력을 잠재적인 추종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주목을 받고 그 이상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인데, 교착 상태를 깨고 관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행동이 결정적이며 이러한 행동은 창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지도자의 첫 번째 관계 맺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추종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이 첫 번째 행동, 이것이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혁명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기부여하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행동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역할이 지도자의 그러면 유일하고 독창적인 역할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까? 근데 이런 것은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연설자의 자극으로 군중이 거리를 휩쓸고 당기며 봉기가 혁명적으로 이어져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은 추종자들이나 연설자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변화하는 여건에 더 잘 들어맞으며 추종자들의 점증하는 기대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추종자들 가운데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상황이 변하면은 바로 이런 추종자들 가운데서 바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이 발생하는 하나의 모태고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홀랜더가 주장하는 것처럼 변화의 모든 과정 단계에서 추종자들의 역할, 지도자들이 암시하는 바를 포착하는 것, 그에 대한 반응의 질,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 압박은 어떤 결정적인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로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지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 반응해 주는 일,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반대로 또한 계속 지도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그 특징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앞에 연설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좀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덤덤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해도 호응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테드 강연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렇게 큰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나 이런 것들 때도 이제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이렇게 가서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계속 보내잖아요. 이런 어떤 피드백, 바로 이렇게 그 대응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추종자 입장에서 계속 어떤 요청이나 요구를 리더한테 계속 하는 것이죠. 질문도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더십과 팔로우십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우리 가정 문화 분위기에서도 막 이렇게 뭘 해달라, 막 이렇게 요청하고 막 그렇게 그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사회 속에서도 어떤 걸 내 권리를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막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어떤 걸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태도나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자랐을 때부터 그 성장 환경 자체가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서로에 대한 맺는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나 역사적 인과관계와 맺는 관계라는 핵심적 쟁점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 역사적 관계와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모든 배경들이나 지도자와 팔로우십, 추종자 간의 어떤 역설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정치의 그러한 삶의 여정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로 설명하고 증명을 시도하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첫 번째 임기는 바로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을 그러한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은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후보 대통령이 공화당이 12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즈벨트가 이것을 깨고 이 민주당인데 대통령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기념비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것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비범하게 정치 기술이 뛰어난 지도자 혹은 어떤 집단적 리더십에 출현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당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었죠. 막 실업이 속출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은 1933년에 이제 집권을 하죠.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처음 100일 동안, 집권하면서 시작하기 처음 100일 동안에 수많은 그러한 어떤 법률들을 내면서 바로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이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누가 그러면 루즈벨트를 백악관에 보내었는가라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거의 2,300만 명 가까운 그런 유권자들이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수백 개의 도시의 길거리에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후보 대통령의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민주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상하 양원까지 다수의 의석까지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00만은 루즈벨트를 지지하고 1,600만 명은 여전히 후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그러한 유권자들이 루즈벨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에 대한 오랜 충성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에서 6월까지 첫 취임 100일 동안에 새 대통령이 신속하게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 제출된 법안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뒤섞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법안, 이 경제 대공황에 대한 비상대책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미국을 대량 실업과 빈곤에서 구원할 그러한 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뉴딜은 밀물과 썰물과 같은 희망과 기대의 파도를 촉발시켜 추종 세력을 쇄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당선이 된 것이죠. 하지만 경제 회복이 주춤거리자 바로 이 뉴딜 정책은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국가산업회복법이라는 것을 국가산업회복법이라는 것을 입안을 하게 되는데 그 7조 A항에 따라 산업노조들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에 따른 그러한 정책이죠. 노동자들에게 지위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때 미국 광산노조의 존 루이스 위원장, 존 루이스라는 분이 또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광부들이 많이 이제 광산에서 일하고 할 때였던 것이죠. 미국 광산노조가 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그런 포스터를 전국의 모든 탄광 지역에 도배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사나운 얼굴, 포효하는 듯한 연설의 루이스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장 투쟁적인 노동자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를 비롯한 다른 노조의 위원장들은 전국에 걸쳐 다발적인 파업을 확산시키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던 노동자들의 어떤 추종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폭증하는 요구는 루즈벨트의 리더십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존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광산 노조의 위원장으로, 노조위원장으로 리더십을 가지게 되지만 노조원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노조원들이 이 노조위원장들에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팔로워들이, 이 추종자들이, 리더들이죠. 노조위원장은 리더들에게 압력을 형사해서 이 위원장들은 이 노조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종자하고 리더십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폭증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산업회복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산업노조를 허약하였는데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서 루즈벨트 리더십을 이미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위가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났는데 농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농부들의 소득을 회복시키고자 입안된 법률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업조합법이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 광대한 나라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옥수수 재배하고 이러면은 끝도 없잖아요. 막 엄청나게 펼쳐진 대륙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트랙터 같은 것들이 그거를 추수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농약을 뿌릴 때도 위에 헬기 타고 가면서 그냥 쫙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종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줄로 이렇게 써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실종된 사람을 찾으려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영화나 어떤 장면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농산물들을 생산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제한해가지고 보다 더 농작물의 가격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농장주들의 그러한 어떤 이익을 실현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 농업조합법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Agricultural Adjustment Act. 그런데 이 농업조합법은 그들의 소득보다 희망을 증가시켰고 농장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으로부터 또 이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사람을 뽑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러 폴렛이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의 그러한 어떤 리더십에 계속 이렇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존 루이스나 로버트 러폴렛 이런 사람들이. 이 로버트 러폴렛은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에서 탈당하면서 어떤 대통령과의 미묘한 관계를 또한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미네소타의 농장 노동자들과 단체들은 미네소타주의 또한 민주당과 또 결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급진적인 농장 노조는 희소성의 경제학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농업조합법, 희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희소성의 법칙 자체를 비난하고, 우리가 과잉 생산한 것은 굶주린 배와 어떤 발가벗은 등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생산물들이 자신의 어떤 땀과 노력과 자신의 몸까지 다 바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하여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루즈벨트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인물이,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중에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휴이롱이라는 분입니다. 휴이롱. 상원의는 휴이롱. 이건 상원의원입니다. 상원의원.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루이지애나의 정치 보스가 되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냐면은, 우리의 부를 나누어 가지자라는 그런 단순한 문구로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루즈벨트를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제 반대적으로는 그 리더십의 어떤 추종자들을 자신에게로 끄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루즈벨트의 그러한 어떤 유권자들, 추종 세력들이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루즈벨트를 비난하는 것을 들으려고 필라델피아에서 1만 6천 명이 그 이야기 들으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은 찰스 코플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톨릭의 신부님이시죠. 이분은 또 이제 루즈벨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CBS 네트워크를 통해서 4천만 라디오 청취자에게 루즈벨트에 대한 증오심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루즈벨트의 어떤 세력 추종자들을 이제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타운센트라는 그런 박사입니다. 타운센트. 이분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굉장히 이런 식의 이 연금을 주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타운센트 연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 그리고 추종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 휴이롱, 찰스 코플린, 타운센터 같은 이러한 분들이 결국 이 루즈벨트에게 다루기 힘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추종자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어떤 입지적인 인물들로 점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평과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루즈벨트와
그 시대의 반대 입장자들을 다루면서 지도자와 추종자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진정한 추종자들로서의 신뢰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루즈벨트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고, 이분들은 다 루즈벨트를 한때는 지지했던 추종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루즈벨트의 정책이 조금 뉴딜이 주춤하자 루즈벨트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실망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추종자가 도리어 이제 지도자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생겨난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리더십과 팔로우십, 지도자와 추종자의 그러한 관계들이 거꾸로 역전되는 역설적인 번스 패러독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 가운데도 어떤 이러한 예들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 루즈벨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리더로서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도리 이제 지도자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어떤 추종자들, 건전한 어떤 추종자들로부터 여기서 이 일들을 이어받는 어느 하나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은 즉 바로 행동하는 어떤 욕구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추종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의 그러한 진정한 이러한 리더십,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어떤 추종자로서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그러한 공간들이나 어떤 그러한 모임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런 어떤 추종자, 마음을 다해서 리더에게 어떤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참 이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추종자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 어떤 리더에 관한 생각을 따라서 맞춰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식적인 가면을 쓴 그러한 추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추종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어떤 우리가 추종자인가, 내 스스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리더들에 관하여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리더들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어떤 추종자로서의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주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도리어 이제 비판만 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그러한 태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도 하지 않고 냉소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스스로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지도자, 추종자 패러독스 중에 추종자로서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1935년
되었는데, 이제 1933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1935년에 한 늦 가을쯤 되니까는 이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쇠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딜 정책을 실행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경제 대공황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만이라는 분은 수개월의 희망찬 시기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실망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1935년 처음 새해가 된 날에 연두 교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유지되는 진정한 화해의 시대를 열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1935년도에 뉴딜 정책을 실행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그러한 실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으며 1935년은 바로 경제공황이 6년째 계속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놓고 롱과 휴이 롱이죠. 상원형 롱과 코플린, 이 가톨릭 신부님이죠. 이 코플린을 비롯한 다른 잠재적인 이 경쟁자들, 그런 경쟁자들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혼란스러웠는데 그는 빈곤 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 좌우 양극단의 중도를 택하려고 하였으며 그는 민주당이 1934년 총선에서 의석을 늘리는데 계속 힘을 보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다라는 그런 통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즉 1934년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미국 민주당이 당시의 근대 의회는 좌경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루즈벨트와 어떤 보수층 간의 밀월 이후에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보수층과 계속 이렇게 물밑 작업으로 계속 어떤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롱과 같은 민중주의자, 휴이롱 민중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중주의자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보수하고 서로 협력하자 여기는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농촌과 거리에서 또한 루즈벨트의 대항 세력이 조직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대통령의 동료들은 그가 과감한 리더십을 다시 펼치도록 주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좀 더 리더십을 보이고 해서 표를 얻어와야 된다라고 그 동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같이 롱이 그에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민주당이 분열하고 1936년 재선에서 루즈벨트가 패배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겠죠. 이제 1936년은 재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중간선거. 근데 과연 이때 루즈벨트가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롱이 나서가지고 루즈벨트를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러한 계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백악관 참모들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서부 지역에 바로 이 타운센트 연금법을 만든 타운센트의 운동이 탄력을 받아서 또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윌슨의 전기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루즈벨트에게 미국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목표를 제시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일종의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은 어떤 변혁적인 어떤 가치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어떤 연설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국민들의 어떤 표를 얻어와라. 즉, 인기도, 지지도를 상승시켜라. 그렇게 이제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바로 그런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았고, 대중의 심리가 인간의 약점 때문에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정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자기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연설을 하거나 도덕적 리더십을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그 시점에 있어서는 표를 많이 얻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선거에 있어서 선거 도장 찍는 그 시점까지 이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때 가면 다시 다 까무러지고 그 유권자들 인기가 다 사그러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이 루즈벨트가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시오도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어떤 9천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분으로 더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일찍 대통령을 하신 분이죠. 26대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정열적 열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열성을 국민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반면에 윌슨 대통령은 심원한 도덕적 확신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그도 인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윌슨 대통령과 같이 어떤 심원한 도덕적 확신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자신이 지속적 리더십에 관련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지속적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까무러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리더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속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뭐 국가의 어른이라던가 아니면 좀 그런 분으로 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열을 됐을 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좀 그런 지속적인 리더십인데, 이러한 리더십에 관하여서 루즈벨트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들은 같은 이름을 신문 머리 기사에서 되풀이하여 보면 실증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즉 저녁에 TV 틀었는데 똑같은 대통령이 매일매일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것이다. 도리어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컨대 지난해 11월 이후로 내가 1933년과 1934년에 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롱과 코플린 같은 새로운 배우들의 롱과 코플린 같은 새로운 배우 연극이 주요한 드라마로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단결된 미국의 행동을 자극할 것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35년 한 이 정도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롱과 이 코플린 이러한 저항 세력들에게 도리어 표몰이를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특히 정치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통령들은 그들의 정적들, 이 사람들이 되겠죠, 무시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935년 봄 비밀 여론조사를 통해 롱이 다음 선거에서 600만 표를 얻어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롱이 상당히 한 600만 표로 상당히 표를 많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플린 역시 같은 조사에서 상당한 어떤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루즈벨트는 소란스럽고 극단적이고 개성 있는 괴상한 반대자들과 직면하여서 어떤 경고를 받았다라고 느낀 것은 아니고 도리어 약간 의아해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함을 깨달았으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할 것인가? 언제 그러한 걸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how, 이걸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when과 how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 표를 얻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총선 막바지죠. 이때는 지금 총력을 다해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시기, 바로 이 타임, whe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거래적 리더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것들을 좋은 어떤 것 당근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죠. 이런 거래적 리더십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롱이 약진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미시시피의 악명 높은 선동가인 시어도 빌보 상원의원과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고, 시어도 빌보라는 상원의원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견제하도록 그렇게 백악관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 코플린이 이제 신부님이니까 반대하는 신부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부님들을 자극하면서 그 다음에 코플린을 로마에 있는 아메리카 대학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로마의 아메리카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메리카 대학에 총장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까지 좀 시도를 하고 모색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루즈벨트의 어떤 위험한 입지를 좀 타개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런 방법들은 다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1935년 5월 27일 날 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국가산업재건법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뉴딜을 그냥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으로 입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대법원에서 무력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며칠 뒤에 신중하게 준비된 어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은 그의 책상에 쌓인 실직 노동자나 파산한 농부 등의 애처로운 호소문 그리고 메시지들을 인용하면서 그는 국책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단적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대법원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의 낡은 달구지 같은 아이디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법원하고 맞짱 뜬 거죠. 루즈벨트는 이번만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는 거의 항상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를 통해 반대자들을 능가해 왔으나,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를 갈며 대처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 형국이었는데, 대통령이 볼 때 어떤 반대파들은 투표에서 그를 패배시키기 위해 조직하고 있고, 대법원은 뉴딜 정책과 대통령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뭉개버리려고 할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한 그러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자신의 법안을 철회시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반대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1936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3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6월부터 이제 9월까지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는 정치적 충격과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1930년도 취임 초기에 100일, 그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수많은 입법들을 이루었죠. 그 100일을 능가하는 창조적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100일 동안에 이 뉴딜, 제2의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법안들 한꺼번에 그냥 다 밀어넣었다는 거죠. 다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이 수많은 법을 그냥 정책적으로 이제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것도 그 방향은 어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떤 농민들, 사회, 그 하층 그런 뭐 계층들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안들을 해가지고 그냥 세트로 그냥 밀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 재력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이걸 후 100일이라고 번스 교수님은 부르시는데, 저 처음에 그 전 100일에 1933년에 전 100일이었죠.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중간선거 있기 전에 후 100일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게 있는데, 그동안에 그 사이에 100일 동안에 되었던 것들이 사회보장법.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끄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Social Security Act. 그리고 노동관계법. 우리나라에도 있죠. 노동관계 법령.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죠. 그리고 지주회사법. 지주회사가 모든 회사를 그냥 다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지주회사법. 그리고 부유세. 부유한 사람들 돈 좀 더 내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5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직업 개선 행정청 창설을 했습니다. 직업 개선 행정청. 직업을 없는 실직자들을 개선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밀어넣고 이 영향의 파급 효과가 나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원자탄 터뜨리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뛰어난 대통령이고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원 안 해줬죠. 우리가 이제 군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못 해주겠다 했었죠. 그 다음에 존스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이제 두 번째 뉴딜이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루즈벨트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루즈벨트가 명석했는가,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았는가. 1936년도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1935년도 5월 달에 국가재건법을 대법원에서 파기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6월부터 9월 한 100일 동안에 그냥 이런 모든 법령들 한꺼번에 다 밀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호응을 갑작스럽게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을 중간선거를 완전하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리더십, 일종의 보면 거리적 리더십이죠. 이러한 어떤 법안을 통해서 어떤 하층에 있는 그러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 상당히 그 인구가 많죠. 그 사람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고 대신 표를 얻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스 교수님이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책략적이고 상당히 이제 고도의 전략적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변화, 그리고 그 표를 얻기 위한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사회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향후에는 법률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주면서 이렇게 정책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의 커다란 어떤 그런 바퀴를 돌려가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로 표를 얻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변화들을 일으켜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바로 이렇게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권이 계속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즈벨트란 후 100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법안들, 그리고 그의 결국 중간선거에 승리한 이런 과정들 통해서 바로 이 거래적 리더십과 또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고, 과연 이러한 부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과연 좀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책략적이지만 또 광범위하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나 결단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유익한 그런 것들을 또 정책으로 제시하시는 그런 좋은 법안, 좋은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좀 근본적이고 좀 통괄적이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그런 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들,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표면적인 것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편리성을 많이 증진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런 광범위한 어떤 변화를 공약으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또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좀 더 창조적 그런 리더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루즈벨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일종의 루즈벨트가 한 것은 하나의 어떤 창조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서 한 단원을 공부를 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창조적인 리더십에서 온 그런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민중주의자들, 아까 전에 루즈벨트를 좀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신민중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민중주의자들이 1936년의 어떤 집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 간의 사소한 갈등을 초월하여서 외관상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추종자로 규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모색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루즈벨트를 내리고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35년 늦여름에 휴이롱,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이롱이라는 그런 인물, 상원의원이었다고 그랬죠. 이게 휴이롱이라는 그런 인물이 그러한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굉장히 선동가, 신민중주의자로서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끄는, 그러니까 루즈벨트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연설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따르는 이런 굉장한 어떤 하나의 연설가이고 어떤 리더십, 정말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휴이롱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935년 9월에
베턴 루지에서 젊은 의사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동적 대리인이었던 밑에 제럴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걸 이어받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신민중주의자들의 그러한 공약이 뭐냐면 부의 공유. 우리 부를 다 공유하자 라는 것인데, 이게 휴이롱한테는 먹혔지만 이 제임스 이 사람 제임스 스미스한테는 제럴드 스미스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의 죽음 이후에 지역 조직들은 회원들을 충원하여서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이제 대통령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와 시골은 이들의 운동으로 거의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의 산업 노조들은 정치 운동을 수행해 나가였으며 수십 개에 달하는 괴상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들을 연합시킬 수 있을까? 이 신민중주의자들을 누가 과연 연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을 충원하고 지명하고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플린, 타운센트, 롱과 스미스 세력들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지만 그 지도자들이 너무 경쟁적이어서 그들 중에 한 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936년에 여름에 그들은 농토 몰수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일념으로 싸운 중리법적이고 색깔이 없는 노스다코타 출신의 윌리엄 램키라는 이 윌리엄 램키를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해서 이제 출마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이해 집단들이 서로가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색깔이 없는 중립적인 그 윌리엄 캠리라는 어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웠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립적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딱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원래 루즈벨트는 이제 적대자들을 무시하는 채 하였지만은 늘 그랬듯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7월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루즈벨트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기록하며 50%를 밑돌게 되자 참모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거의 중간선거가 가까웠죠. 그러면서 1936년 7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동을 하라. 이제 그 막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루즈벨트는 소리 없이 자신의 지지층인 과거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하여서 어떤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노동자 옹호단체들, 흑인들, 남부 민중주의자들, 빈곤한 농민들, 여성들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정치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뛰어난 감각으로 루즈벨트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9월 말 이전까지 기다렸다가 9월 말까지 딱 기다렸다는 것이죠. 모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9월 말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일순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일순간에 신중함과 타협은 사라지고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었는데,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행했던 열렬한 연설이 그의 십자군을 매료시키고 그는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루즈벨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루즈벨트는 표명을 안 하고 있다가
딱 9월달에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아주 일장연설을 그때 이제 퍼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들, 즉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직화된 금전에 의한 정부는 조직된 폭도에 의한 정부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떤 그러한 비난을 했고, 루즈벨트는 또한 미국 역사상 한 후보에게 이들 세력처럼 단합하여 대항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은 나에게 증오로 뭉쳐있고 따라서 나는 저들의 증오에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어떤 기득권의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부를 장악하는 것은 폭도에 의해서 장악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더 저항하는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큰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맞서서 나가겠다는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러한 연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투표율이 78%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투표율이죠. 78% 투표율에 대해서 그 중에 공산주의자 후보 얼 브라우더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8만 171표를 득표하시고, 또 사회주의자 노먼 토머스는 18만 7,833표를 득표하시고, 연합당의 윌리엄 랭키인가요? 이분이 89만 2,267표, 그리고 공화당의 엘프 랜던이 1668만 4231표, 그리고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775만 7333표를 득표하여서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연합당을 구성한 신민중주의자들은 결국 2%를 득표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한 대표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서로 합친 그러한 하나의 중립적인 그러한 대표를 내세운 결과가 2%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그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극복한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롱의 암살, 이 휴이 롱, 입지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암살이 일어났고 그런 어떤 우연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루이 롱이라는 사람은 선거인당 사이에서 결정적 세력 균형을 장악할 수 있었던 전국적인 신민중주의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즈벨트의 승리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그가 더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가진 뛰어난 정치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936년까지 엄청나게 확대된 언론 및 홍보기구를 포함한 대통령 직책상의 모든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변 담화로 정치적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노변 담화라는 게 있나 봅니다. 노변 담화. 이제 이걸 영어로 쓰면 Fireside Chat.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서로 정상하더라도 의자 앉고 중간에 벽난로 뒤에 이렇게 벽난로 앞에 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벽난로에 앉아서 채트, 서로 잡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큰 어떤 일을 정치적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더 중요한 자산은 민주당으로부터의 지원이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양대 정당은 가공할 만한 득표 조직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연합당 같은 유권자들을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장이 가진 인프라 기술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합당이라는 것,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신민중주의자들이 만드는 그런 당이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여론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 오랜 정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로 연결시키는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그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인기몰이를 많이 해도 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결국 그 결과가 이런 2% 득표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루즈벨트가 신민중주의자들의 봉기에 직면했을 때 이 중에 어느 것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어떤 정치적 자산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뛰어난 정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일어난 어떤 정치적 봉기에 반해서는.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냐면 제2의 뉴딜, 즉 바로 1935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그런 100개가 넘는 그런 법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법안으로 제출되는 100일 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런 법안들이 이제 제출되는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지주조사법, 부유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100일 동안에 다 제출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바로 이러한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봉기, 자신에 대한 저항을 이기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민중주의자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이 가진 현실적이고 고동치는 필요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 고동치는 필요를 알고 그걸 동감해주고 그것을 바로 이런 입법으로서 정책으로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정치학자 마리오 A. 나우디는 루즈벨트는 서로 갈등을 빚는 혼란스러운 시각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창조적인 예술가의 기질과 상상력을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즉 갈등의 리더십이고 창조의 리더십이란 의미인 것이죠. 사회보장법은 1935년 의회에서 통과되기 오래전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의사, 병원, 사회사업가, 간호사, 보험회사, 노동자, 산업계 뿐만 아니라 한 관계자가 말했듯이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이든지 글로 쓴 적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루즈벨트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각각의 이해계층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외에도 종사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글로 뭘 남겼다면 그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혼합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많은 신민중주의자들은 뉴딜 정책의 추종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지지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딜 정책의 초기 실험이 실패함으로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의 추종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신민중주의자들은 이 뉴딜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이 경제 대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구나라며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서 이들이 하나의 어떤 추종 세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들의 리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루즈벨트와 결별하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며 2차 뉴딜 정책과 함께 루즈벨트는 그 이전의 추종자들을 따르기로 방침을 바꾸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는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정책들로 지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 이 신민중주의들에게 넘어갔던 이 추종자, 이 추종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루즈벨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려놨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그러한 정치적 그러한 어떤 기술이나 역량이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로부터 우리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즉 어떤 상황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이 상황의 어떤 힘, 바로 그 처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의 시대였던 1932년도에 또 루즈벨트는 구민주당 내의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고, 따라서 그의 선거운동은 어떤 신경제 및 사회개혁과 함께 경제적인 정부 살림, 균형 예산, 통화 건전성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 내 파벌 구성원들을 중재할 수 있는 거래적 리더십을 제고하였으며, 몇 년이 지나서 루즈벨트가 자신의 추종 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뒤에는 변혁적 리더십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서로 이해관계 가운데 정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보수나 어떤 진보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그 단계의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인 것이죠. 그 단계에서 자신이 추종자를 얻고, 이제 그것을,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난 뒤에는 이러한 사회보장법들과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가난하고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뉴딜 연합을 조직했으나 그의 정책에 의해 힘을 얻은 일부 추종자들, 특히 노동자들은 역으로 루즈벨트에게 압력을 넣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아까 전에 국가 재건법에 의해서 산업노조를 만들고, 루즈벨트가 만든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산업노조에서 루즈벨트가 도리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줘야 되는, 결국 그들을 추종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상황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상황이 행위력, 에이전시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그의 위대한 리더십은 유권자를 재구성하고 추종자들을 재편성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론을 따르지는 않았고 계속되는 연설을 통해서 그 욕구들을 정부에 대한 타당한 요구로 정당화하였으며, 1935년 변혁적 입법으로 경제적 사회적 욕구에 대답함으로써 여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935년 변혁적 입법으로 경제적 사회적 욕구에 대답하였고, 또한 그는 혁신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혁신이 뭐냐면은 1933년 100일 동안 쏟아져 나온 그의 제안이 미국을 매혹시켰고, 국면 전기를 포착하고 수백만 명의 새로운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승리의 계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딜 기간 동안 지도자, 추종자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대한 몇 가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화당에 대항하여, 다음에는 신인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신민중주의자들에 대하여 추종자들을 동원한 루즈벨트에게 이것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으며, 각 진영은 단계마다 상호 교통하며 이합집산하는 지도자 및 추종자와 군단을 옹유하고 있었으며, 단계를 따라 기대가 고양되고 좌절되며 동원과 소외, 저항과 지지로 점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지도자와 리더십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것을 정리를 이제 해서 가설을 세우시는데, 이런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은 기존의 구조, 기존 체제나 구조의 계승자, 이 계승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후보의 공화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이런 어떤 집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선구자들,
이들은 루즈벨트와 뉴딜 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혁신을 거부하는 신인민주의자들이 반대자였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협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혁신자나 반대자들에 반응하는 민주당이나 신인민주의자들의 지지 유권자들, 민주당이나 신인민주의자들의 어떤 유권자들, 이들 협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연합 구축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구자나 반대자 사이에 연합을 만들려는 어떤 루즈벨트의 1936년의 선거 대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분열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자. 이들은 반유딜 민주당원 아니면 자유주의 공화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동적인 세력으로 1936년 활성화된 기권자들, 수동적인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아예 이제 멀어진 그런 사람들, 여덟 번째로 고립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욕구와 필요는 공유하지만 정치 구조에서는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평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스 교수님은 어떤 지도자가 추종자가 되고 추종자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루즈벨트와 뉴딜의 처음에 지지하였다가 떨어져 나온 신민중주의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성격별로 잘 구분하여서 이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다양한 관계 형성과 변화가 현실 정치 상황 속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적용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토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